그날 공항에서 나는 긴 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유럽의 분주한 입국 심사대 앞, 지친 얼굴들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제 옆에 있던 한국인은 안내 직원의 손짓에 따라 특별 통로로 들어가더군요. 그는 단 2분 만에 심사를 마치고 사라졌습니다. 내가 25분을 기다릴 동안 말이죠.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어요. 공항 라운지, 호텔 체크인, 심지어 현지 상점에서도 난 항상 미국 여권을 내밀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왜 한국인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내 손엔 남색 여권이 들려 있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국적 변경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한 여정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를 버리고 남색 여권을 선택한 이유. 그건 바로 신뢰였습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순간부터 시작된 변화였죠. 변화였죠. 지금부터 그 놀라운 변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들기를 응원해주세요. 나는 잭스톤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국제구호 현장에서 15년간 일해온 외과 의사입니다. 전쟁터, 자연재해 현장, 난민 캠프까지 세계 곳곳의 위기 상황에서 메스를 들어왔죠. 그동안 많은 나라를 봐왔지만 한국은 그저 또 하나의 아시아 국가일 뿐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라곤 흐릿했습니다. 삼성과 현대, 좁은 땅의 빽빽한 도시, 깨끗하고 효율적이지만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 그게 내가 가진 한국에 대한 전부였죠. 심지어 난 한국과 일본을 자주 혼동하기도 했어요. 그저 발전된 아시아 국가 정도로만 인식했던 거죠. 서울국제보건 컨퍼런스에 초청받은 건 그런 선입견을 가진 때였습니다. 사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엔 의료팀 대표로서 거절할 수는 없었죠.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 선입견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5분도 걸리지 않았고 수화물은 이미 벨트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지하철이 공항 내부까지 연결되어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에 실시간 도착 안내까지. 거의 모든 표지판이 영어로도 쓰여 있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그래, 효율적이긴 하네. 하지만 영혼 없는 기술 국가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컨퍼런스 일정표를 확인하며 빨리 끝나고 떠날 날만 기다렸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로봇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하는 듯 했어요. 길을 물었을 때도 단순히 방향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 때까지 신경 써주더군요. 컨퍼런스장에서 만난 한국 의사들은 묵묵히 경청하다가도 질문할 땐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영혼 없는 기술 국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죠. 그때만 해도 이 나라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지 한 달 후 중동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팀은 즉시 현장으로 파견됐죠. 도착했을 때 이미 수많은 국제 구호팀들이 모여 있었어요. 일본, 중국, 유럽 연합 그리고 한국 팀도 있었습니다. 첫날은 혼돈 그 자체였어요. 무너진 건물 더미 사이로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고 먼지와 연기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각국 구조팀은 자기 구역에서 작업을 시작했죠. 나는 의료 텐트에서 구조된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한 소년이 실려왔습니다. 온몸에 콘크리트 파편이 박힌 채로요. 즉시 응급수술에 들어갔죠.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출혈이 심각했어요. 2시간의 사투 끝에 겨우 상태를 안정시켰습니다. 소년을 처치하고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의료 텐트를 나서는데 갑자기 엄청난 소리와 함께 지진 여파가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사이 내 옆 텐트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는 중환자들이 있었고 나는 반사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에서 2명의 환자를 끌어낸 순간 천장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내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죠. 순간적으로 밖으로 튕겨나왔고 바로 그 자리에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를 구한 사람을 보니 조용히 일하던 한국 구조대원이었어요. 그의 이름표에는 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도윤과 한국팀은 다른 팀들이 포기한 건물 잔해에서 3명의 생존자를 더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를 피했고 인터뷰도 거절했어요.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죠. 그날 밤
임시 숙소로 돌아왔을 때 내 침낭 위에 한 장의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글로 적힌 메모였는데 누군가 영어로 번역해 놓았더군요. 잭 박사님, 당신 덕분에 환자 3명이 더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글씨는 정가라고 간결했어요. 마치 신뢰를 먹고 자란 사람의 글씨 같았습니다. 나는 그 메모를 아무 생각 없이 가방에 넣었어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구호 활동 열흘째 국제 언론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까지 전 세계 방송사들이 몰려들었죠. 그들은 영웅적인 구조 활동을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몇 차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방송된 뉴스를 보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 구조대의 활약상은 단 한 컷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본과 유럽 팀들의 활동만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죠. 특히 일본 NGO 단체 이름이 크게 부각되었어요. 더 이상한 건 일본 팀이 발견했다고 보도된 생존자들 중 3명이 실제로 도윤의 팀이 구조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는 직접 그 장면을 목격했기에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뉴스에선 완전히 다르게 보도되고 있었죠. 다음날 UN 내부 보고서 초안이 공유되었을 때도 비슷한 왜곡이 있었습니다. 한국 팀의 공헌은 미미하게 축소되어 있었고 일본과 유럽 팀의 성과는 부풀려져 있었어요. 나는 즉시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팀이 가장 위험한 구역에서 최다 인명 구조를 기록했는데 왜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까? 내 질문에 상사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한국? 걔넨 자기 PR에 약해서 그래. 일본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우리도 정치적 현실을 고려해야 하니까. 그냥 넘어가? 그 순간 뭔가가 내 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실이란 게 이렇게 쉽게 왜곡될 수 있다니. 한국 팀은 왜 자신들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 걸까? 도윤의 팀은 왜 카메라 앞에 서기를 거부했을까? 그들의 침묵이 이런 결과를 낳은 걸까? 그날 밤 도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왜 항의하지 않나요? 당신들이 구한 생존자인데 다른 팀의 공로로 둔갑했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을 구한 거예요. 누가 구했든 상관없습니다. 그의 대답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이건 내가 자라온 세계의 논리와는 달랐습니다. 공로는 주장해야 인정받는 거였고 침묵은 약함의 표시였죠. 하지만 도윤에게서는 뭔가 다른 힘이 느껴졌어요. 겸손함 속에 담긴 강인함이었을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기록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걸 바꾸려면 누군가가 내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이 왜곡된 세상에서 진짜를 보존하려면 누군가 그 가치를 지켜내야 했어요.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변화를 생각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몇 달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차분한 눈빛, 무너져가는 텐트에서 나를 구해낸 그 순간, 그리고 그의 정갈한 필체로 쓰인 메모. 모든 것이 내 일상을 방해했어요. 결국 나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귀화.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왜 거길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을 버리겠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난 이미 내면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국적 변경이 아니라 가치관의 전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웠어요. 먼저 한국어 공부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2시간, 퇴근 후 3시간씩 한글과 씨름했죠. 발음은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 릴과 비읍의 차이는 내 혀를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역사도 공부했습니다. 단군 신화부터 현대사까지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배우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을 이해하게 되었죠. 어쩌면 이건 내가 중동 현장에서 본 한국인들의 태도를 설명해주는 배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말마다 LA의 한인타운으로 가서 자원봉사도 했어요. 노인센터에서 의료 상담을 해주고 한인병원에서 통역 봉사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들의 공동체 의식에 동화되어 갔어요. 1년 후 드디어 귀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류 심사, 면접, 필기시험까지 모든 과정이 치밀했어요. 한국은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귀화 면접 날이 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긴장한 채로 면접실에 들어섰어요. 3명의 심사위원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물었어요. 당신은 왜 한국인이 되려 합니까? 나는 가방에서 오래된 메모를 꺼냈습니다. 도윤이 적어준 그 메모였죠. 이제는 구겨지고 낡았지만 여전히 그 글씨는 선명했어요. 이 글씨 안에는
제가 잊고 있던 가치가 있었습니다. 신뢰, 겸손, 공동체. 그게 한국입니다. 저는 이 가치들이 제 일부가 되길 원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진심을 믿습니다. 2달 후 나는 귀화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과정은 아프고 복잡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어요. 이제 저는 한국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주 LA 한국 영사관에서 제 이름이 불렸어요. 잭스톤 씨 아니. 이제는 서재석 씨로 불러야겠군요. 떨리는 손으로 남색 여권을 받았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죠. 태극 문양과 함께 쓰여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여권을 소지한 자가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약속이었어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신뢰의 약속. 그 약속의 일부가 된다는 것 무게감과 함께 자부심도 느끼게 했습니다. 한 달 후 새 여권을 들고 첫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국제보건 컨퍼런스였어요. 바츠라프 하벨 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국적이 어디십니까? 입국 심사관이 물었어요. 대한민국입니다. 처음으로 그 말을 했을 때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심사관은 제 여권을 보더니 곧바로 도장을 찍었어요. 별다른 질문도 없었습니다. 게이트를 빠져나올 때 미국인들과 일본인들은 여전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여권이 주는 특권을. 호텔에 체크인할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직원은 제 여권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특별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일반 객실에서 스위트룸으로 바뀌었고 추가 비용도 없었어요. 컨퍼런스장에서 만난 각국 대표들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일본과 중국 대표들은 미묘한 경계심으로 대했지만 유럽과 중동 대표들은 신뢰 국가에서 온 사람으로 저를 대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녁 만찬에서 체코 보건부 장관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랍습니다. 효율성과 인간미를 동시에 갖췄죠.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여행의 편리함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평판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묵묵히 지켜온 원칙과 겸손이 만든 힘이었죠. 남색 여권 한 장이 이렇게 위대한 의미를 담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체코 컨퍼런스 마지막 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한 경비원이 제 여권을 유심히 보더니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어요. 당신은 한국인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이 여권이 진짜인가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네, 저는 한국인입니다. 귀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드리죠. 그리고 한국어로 제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경비원은 잠시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다가 결국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저에게 묘한 부담감을 주었어요. 나는 외모로 인해 늘 진짜 한국인이 아니다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까? 정체성의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컨퍼런스 마지막 세션에서 저는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주제를 바꿨어요. 중동 구호 현장에서 만난 한국 구조대의 이야기를 했죠. 도윤의 용기와 겸손함, 그리고 한국 의료 시스템의 모범적 대응을 상세히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공로를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헌신과 전문성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뢰의 가치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대표단이 박수를 보냈어요. 유럽보건위원회 대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신뢰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다. 국민이 만드는 거다. 한국이 보여줬다. 그 말을 들으며 내 안의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외모나 억양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어떤 가치를 믿고 행동하는지가 중요했죠. 일본 대표단은 제 발표 내내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오히려 제 말의 진실성을 증명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와 여권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남색 표지 위에 태극 문양이 새롭게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소속감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언어 장벽은 여전히 있었지만 동료들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가끔은 좌절감이 밀려오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낯익은 얼굴을 만났습니다. 중동에서 만났던 도윤이었어요. 그도 저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서재석 씨? 정말 한국에 오셨군요. 우리는 병원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에게 귀화 이야기를 전하자 그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가 추석입니다. 우리 집에 오시겠어요?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주저하는 저를 보며 도윤은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가정집에 가봐야 해요. 특히 명절에요. 추석 당일 긴장된 마음으로 도윤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음식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도윤의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조카들까지 10명이 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제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아주셨어요. 재석 씨 많이 기다렸어요? 우리 아들이 중동에서 항상 당신 이야기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한국어로 오가니 절반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천천히 말해주고 영어를 섞어가며 저를 대화에 끌어들였습니다. 누구도 제가 외국인이라고 느끼게 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는 그야말로 잔치였습니다. 갈비, 잡채, 전, 송편까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였죠. 도윤의 어머니는 제게 음식을 설명해 주시며 직접 젓가락 사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마치 제가 오래 떨어져 있다가 돌아온 가족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식사 후 도윤의 아버지가 소주를 따르셨어요. 건배를 제안하시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재석 씨, 우리나라를 선택해줘서 고맙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가길 바라네. 그리고 도윤의 할아버지께 절을 올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도윤이 저에게 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엔 어설펐지만 진심을 담아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자네 이제 우리 사람이구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사람? 단 3단어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수용과 포용이 담겨 있었어요. 국적이나 여권보다 더 중요한 인정이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자 도윤의 조카들이 고스톱을 가르쳐 주겠다며 저를 끌어당겼어요. 카드놀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실수할 때마다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설명해 주었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그 순간 비로소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작별 인사를 할 때 도윤의 어머니는 큰 보자기에 음식을 싸서 주셨어요. 내일 먹으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엄마는 다 안단다. 그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오늘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한국은 효율성과 발전이었지만 오늘 본 한국은 따뜻함과 포용이었어요. 이 나라의 진정한 힘은 건물이나 기술이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 속에 있었습니다. 귀화 1주년이 되는 날, 저는 휴가를 내고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물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서툰 한국어로 환자를 진료하며 겪었던 좌절감,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끓여봤던 날, 지하철에서 길을 잃고 헤맸던 순간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충동적인 결정을 후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병원 간호사들은 제가 한국어로 말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격려해줬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는 매일 아침 오늘도 화이팅! 이라며 응원해 주셨어요. 이제는 김치찌개 냄새가 그립고 지하철 안내방송이 익숙해졌습니다. 회식에서 선배 의사에게 술을 따르는 것도, 환자 가족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내 생각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효율과 기술이 전부인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밑에는 조용한 품격이 있었습니다. 무리에서 튀지 않으려는 겸손함,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을 지키는 신뢰. 한국은 우리라는 단어로 사는 나라였습니다. 청계천 다리 위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의 서울은 고층 빌딩과 첨단 기술의 도시지만 이 물길은 600년 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 뒤에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가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귀가 길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고등학생을 보았습니다.
자리에 앉은 노인분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제 여권이 생각났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 첫 페이지에 적힌 문구가 떠올랐어요. 이 여권을 소지한 자가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이제 이 문장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인을 신뢰하는 이유가 보였어요. 그건 바로 이렇게 조용히 규칙을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며 겸손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만든 약속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약속의 일원이 되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 저도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한국인이 되었다는 것을. 여권 색깔이나 법적 지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처음 공항에서 한국인이 빠르게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건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한국인이 지켜온 약속이었어요. 남색 여권은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닙니다. 그건 세계에 대한 약속이자 자신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한국인입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외국인이지만 내 마음은 이미 이곳에 뿌리 내렸습니다. 청계천 물소리처럼 한국의 정신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결은 제 안에서도 흐르고 있어요. 저는 한국인입니다.